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이 법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는 게 뭡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연주 활동하면서 또 학교도 가고 늘 똑같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중간고사 보는 과목이 아니라서 네. 이제 학기 말에 있을 실기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야죠. 오로지 실기 시험에 집중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EBS FM 정경의 클래식 스튜디오에는 일산 발산중학교 1학년 김주영, 차현승, 이서진, 윤지후, 이도윤, 김경원, 이영서, 홍선우, 황민우, 오윤서, 강온유, 윤지우, 임시현 등 학생들이 방송국 견학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투 EBS. 자, 이렇게 많은 학생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PD님하고 작가님이 또 신경을 써주셔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EBS 오니까 좋죠? 예, 밑에 펭수랑 사진 찍었어요? 반갑습니다. 일산 발산중학교 1학년 견학 왔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은 스메타나의 축전 교향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계절감이 느껴지실 거고 또 밝은 분위기로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메타나 체코의 자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 처음 소개하는 작곡가로 생각이 드는데 먼저 작곡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스메타나는 1824년에 태어났습니다. 작년이 탄생 200주년 기념해였습니다. 지금은 체코인데요. 당시에는 보헤미아의 리토미슐에서 양조업자이면서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에 집에서 늘 음악이 연주되곤 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스메타나가 5살에 바이올린을 연주했고요. 6살 때는 공개 피아노 연주회를 가질 정도로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악을 좋아했던 아버지가 아들의 음악가의 길을 가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전통적인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받기를 강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음악가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스메타나는 1843년에 프라하로 이주하면서 작곡과 음악 이론을 배우게 되고 음악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작곡가 리스트와 슈만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음악을 좋아했는데 아들이 음악하는 건 또 반대를 하셨네요. 그렇죠. 저희가 작곡가 소개해 드릴 때 사실 요런 코스가 전형적인 코스 같아요. 아버지께서 음악 좋아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즐기는 것은 괜찮으나 직업으로 삼기는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더 최악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도 아예 안 좋아하시고 음악도 안 좋아하시고 부모님이 아예 안 좋아하는데 하는 건 더 싫다.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어난 작곡가들이 또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스메타나 프라하 이주 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네, 1848년에 프라하 혁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체코 민족주의 음악에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실패했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1856년에는 스웨덴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스메타나는 피아노 교사 그리고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대규모 관현악 작품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네. 1860년대 접어들면서 다시 프라하로 돌아옵니까? 네, 보헤미아의 정치적인 자유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 스메타나는 프라하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체코어로 된 오페라인 팔려간 신부, 스메타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예. 등을 발표를 했고 프라하 임시극장의 지휘자로도 활동을 하고 음악계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향시 연작 나의 조국을 썼는데 스메타나의 가장 걸작이죠. 체코의 역사, 전설, 풍경을 음악화한 작품을 썼고요.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스메타나가 국제적으로 사랑받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음악가로 살면서 하나의 이 장르만 집중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스메타나만 보더라도 피아노 교사도 하고 네, 합창단 지휘자도 하고 그렇죠.
또 지금 와가지고 극장에서의 극장에서의 지휘자로. 지휘자, 네, 실제로 단장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작곡가.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지금 딱 봐도 4개인데. 더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더 있지 않았을까 네.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스메타나 5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졌습니까? 네, 1874년 초부터 아하. 점차 청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완전히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창작은 이어졌고요. 나의 조국이라는 작품의 후반부 그리고 현악 사중주를 작곡을 합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를 시켰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생을 마감할 때까지 창작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아, 귀가 안 들렸군요. 자, 스메타나의 대표작 중에서 우리 태양쌤이 좋아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사실 스메타나라는 이름이 여러분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나의 조국이라는 작품, 특히 나의 조국에 수록되어 있는 몰다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들으시면 친근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익숙한 멜로디. 마치 드라마 OST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멜로디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이 스메타나 중에서 가장 친숙할 것 같습니다. 태양쌤이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까? 저도 스메타나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하면 항상 떠올리는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메타나의 축전 교향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계기로 작곡하게 되었을까요? 네, 뭐 왠지 정말로 특정한 사건을 위해서 작곡된 곡입니다. 그리고 스메타나가 남긴 유일한 교향곡이기도 한데요. 1853년에서 54년 사이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곡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곡이 1854년에 오스트리아의 황제 요제프 1세의 결혼을 기념하면서 헌정을 한 작품이거든요. 어허. 이 스메타나가 요제프 1세가 바이에른의 여공작 엘리자베스, 애칭으로 시시라고 부르죠. 결혼을 한 다음에 보헤미아의 왕으로 즉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담아서 축전 교향곡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체코가 프라하 혁명 실패 후에 알렉산더 바흐의 신절대주의 체제 아래서 강력한 검열과 중앙 집권화 정책을 경험하게 됩니다. 암흑의 시대에 이 요제프 황제가 보헤미아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면 체코에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던 거죠. 스메타나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미 황제가 헝가리 왕으로 즉위하고 헝가리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당시 이 젊은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용감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성실하고 근면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요제프 1세가 전설적인 미모를 지닌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하니까 모든 걸 낙관적으로 보면서 체코의 자치권도 확보되리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진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신절대주의의 시대였고, 그리고 이 스메타나의 축전교향곡은 황실에 대한 과도한 아첨으로 해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실까요? 제가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예, 8월 15일 날 예, 이제 요청으로 네. 거기서 한국가곡 선구자를 불렀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작곡가의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냐.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지금 스메타나의 이제 심정이 급속도로 저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스메타나도 자신의 예. 생각과 모든 게 좀 빗나간 거죠. 예. 그리고 이 그때 당시에 이 오스트리아 황제를 위해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곡에 대한 청중과 비평가들의 반응 궁금한데요. 네, 프라하에서 이 작품은 자신의 지위로 초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청중과 비평가들에게 미온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거기다가 궁정에서 공식 헌정이 거부가 됩니다. 헌정하지 말아라. 작품의 정치적 성향이 당시 체코 민족주의자들의 기대와 배치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작품 속에 하이든의 황제 찬가의 멜로디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점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과도한 충성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과도한 충성. 자, 오늘 집중해서 듣게 될 1악장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네, 1악장에 팡파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황제 찬가, 그 독일 국가로도 지금 쓰이고 있는 멜로디고요. 그리고 이 멜로디 자체가 이 교향곡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에서는 화려하게. 그런데 이런 애국적 소재가 들어간 것이 사실 대외적으로는 크게 호소력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기대가 곧 실망으로 바뀌게 돼서 청중과 평단으로부터 조금 미온적인 반응을 얻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스메타나는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힘든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853년에서 54년 사이에 이 스메타나가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까지 연이어서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말도 그리고 안 돼. 아내마저 결핵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메타나가 너무나 어려웠던 이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서 작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은 이런 어떤 스메타나의 고난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축전 교향곡의 초연까지 뭔가 미지근한 반응을 받게 되자 스메타나가 스웨덴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세 명의 딸을. 자, 스메타나의 축전 교향곡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는 찬송가에서도 좀 들은 멜로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유가 있습니까? 하이든의 그 멜로디가 사실 이게 찬송가로 쓰여진 곡은 아니고요. 하이든이 1797년에 작곡한 제국 국가에서 이게 황제 찬가에서 이 멜로디가 사용됐고 이 현대로 오면서 찬송가에서도 이 선율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전 교향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들어본 찬송가 멜로디인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발견해 보시죠. 제가 짧게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어디선가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부를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들으실 때 이 멜로디 찾아보시면 바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참 이 곡이 잘 되는 것도 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쓰이고 국가에도 쓰이고 이야. 스메타나가 또 가져다가 쓰고 그랬죠. 예. 자, 오늘날 축전 교향곡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20세기 후반부터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작품이 청중들에게 반응을 얻는 것은 스메타나 당시에는 어떤 정치적 상황과 결부되어서 이 곡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걷어지고 우리 이렇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청중에게까지 전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꽤 흘러서 2024년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곡이 새롭게 해석되는 뭔가 바람이 일었습니다. 특히 오늘 들려드릴 악장은 아니지만 3악장 스케르초에서는 체코의 민속 리듬을 적용한 사례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축전 교향곡 감상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 곡은 이제 요제프 1세 그 내용은 사실은 뮤지컬로도 소재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떠나서도 제가 아까 전에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계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5월 달을 맞이하면서 축제 같은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이라는 순간 코너에서 소개한 스메타나 축전 교향곡 2장조 작품 번호 6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를 페르트 포켈카가 지휘하는 프라하 방송 교향단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스메타나 축전 교향곡 2장조 작품으로 6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를 페르트 포펠카가 지휘하는 프라하 방송 교향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비교적 초기 작품인 축전 교향곡과 원숙기에 쓴 나의 조국을 비교하면 스메타나의 작품 세계가 또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조국이 훨씬 더 후에 작곡된 작품이고요. 이 네. 축전 교향곡은 1, 2, 3, 4악장. 원래 여러분 교향곡은 어떤 형식에 짜여져서 그 형식 안에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스메타나도 나중에 가면서 그 형식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축전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황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후반부 작품들은 체코의 역사나 풍경들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도 사실 이 스메타나가 후반부로 갈수록 더 얻게 되었죠. 25년 뒤에 나의 조국을 작곡했네요. 네. 와. 굉장히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한 작곡가입니다. 이렇게 스메타나의 작품 세계가 유럽 보편성에서 체코의 정체성으로 변화하는 걸 오늘 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선영님, 태양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 뿜뿜 시간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동현님, 작품 공식 헌정 거절이라니 스메타나 상처받았겠어요. 맞아요. 가정적인 불행까지 안타깝습니다. 스메타나 축전 교향곡 웅장 섬세 설명 듣고 감상하니 좋습니다. 그 민족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은 네. 어느 나라 작품이든지 공감대 형성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름이 많은 나라들이 그 민족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유럽이라든지 러시아 또는 스페인 이런 쪽이 정말 그런 색채가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세야만 보더라도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 작품들을 봤을 때 그 서름과 한이 서려 있는데 태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름과 슬픔이 없는 국가 항상 예를 들어서 네. 풍족하고 네. 이기기만 하고 이런 국가들은 좋은 음악이 나올 확률이 적겠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작곡가들에게 한이 덜 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작곡가뿐만 아니라 연주자들도 많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 작품도 3악장에 그 체코 민요 선율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예. 더 공감하실 것 같고 제가 그 정경 교수님 최근에 음악회를 보고 왔을 때도 네. 그 한에 그렇죠, 한 파트. 대해서 그 파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걸 보면 예. 이 민족적 그런 정서를 담고 있는 곡이 전 세계적으로도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 전쟁은 슬픈 일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나오는 이 아픔과 슬픔 한으로서 나오는 예술 작품들은 놀랍게도 그것을 뛰어넘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성숙함이 남다르죠. 그렇죠. 자, 다음 주는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 겁니까? 다음 주는 조금 전위적인 어떤 작품을 들리려고 불안한데요? 뭐 제가 불안한데요? 전위적이라고 하자마자 정경 교수님 표정이 또 뭘 가져오려고 하지? 난해한 또 뭔가를 가져올 것 같은 아주 확실한 예감이 듭니다. 다음 주는 어쨌든 피아노 작품인데 그렇습니까? 네, 피아노라는 작품을 우리 근현대에 들어서 작곡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들려드리려고요. 근현대 네, 작곡가가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예,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그 음악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작곡가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지금 들으면 뭐 그 정도의 파격은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잘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태양선님 보내드리면서 리처드 에딘셀의 바르샤바 협주곡 준비했습니다. 피아니스트 크리스티나 오르티스와 모시 아츠모니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